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젊음이 전 남편에게 레버리지 당했다는 사실을요. 레버리지는 투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내 자산을 담보로 더 크게 굴리는 것. 그 사람이 내 20, 30대를 담보로 자기 인생을 굴린 것 같은 느낌. 그게 황혼이혼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젊을 때 이혼은 아파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황혼이혼은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배우자가 떠난 건데 사라진 건 내가 된 것 같은 느낌. 20, 30년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체성 붕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주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이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산다고들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반이 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살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간편식이나 외식으로 때우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처음엔 이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일종의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현실 도피가 저처럼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해진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어떤 중년 싱글 남성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 투자도 잘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모은 분이에요.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사업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다른 사업과 투자로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투자로 손실을 메우려다 더 손실이 커지고 그 손실을 또 다른 투자로 메우려는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때 사실 선택지가 있었어요. 눈을 낮춰서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마음은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찾은 게 싱글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만큼은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싱글 모임에 점점 중독이 되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고 좀 더 젊은 여성을 만나려다 보니 씀씀이도 점점 커지고 결국 있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싱글 모임을 잘 활용하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중독이 되면 삶이 망가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의미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과 외로움을 자극으로 덮으려 했던 거죠. 이혼한 여성들 중에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 본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상간녀가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설명이 되는데요. 외도로 버림받은 경험은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관심을 보여주면 그게 유부남이라도 뇌는 그걸 드디어 선택받았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게다가 유부남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만날 때는 설레고 헤어질 때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자극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상 반복 강박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상처 준 패턴을 자신도 모르게 다시 반복하거나 재현하는 현상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상황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가 처리되지 않은 채 공허함을 자극으로 채우려다 보니 가장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관계는 결국 더 깊은 공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선택해줬다고 느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고 나는 여전히 뒷전이 되는 거죠. 상처받은 방식 그대로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재밌었던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문제야? 맞아요. 그 순간은 진짜 행복하고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런 순간의 쾌락과 의미는 뇌에서 작동하는 회로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설레고 때로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는 것. 사실 다 뇌의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도파민은 자극이 사라지면 올라간 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설레고 좋았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전한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게 도파민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들이 다 그 패턴인 거죠. 이런 자극들은 설탕과도 같아요. 먹을 때는 달고 좋지만 금방 또 배고프고 많이 먹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먹어야 같은 단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면 의미에서 오는 충족감은 단백질이에요. 맛이 자극적이지 않지만 몸이 진짜 채워지고 오래가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설탕만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 같은데 영양실조가 오듯이 그게 공허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쾌락적 자극이 많은 사람들보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허전하다,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유명인들 중에도 돈과 명성을 다 이뤘는데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그 바닥에 공허함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서예요. 돈이 있어도 자극이 있어도 의미가 없으면 결국 공허해지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딱 한 가지 인식의 순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엔 억울하고 믿고 화가 나죠. 근데 이상하게 그 화가 전 배우자한테만 향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참았을까? 왜 일을 그만뒀을까? 왜 진작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아끼고 모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결국 나한테도 화살이 돌아와요. 억울함이 자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감정이 또 한 번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레버리지 당했구나. 이걸 그냥 인정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미운 것도 억울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화살이 전 남편한테도 나한테도가 아닌 앞으로 향하기 시작하거든요.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말했어요. 이 감각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오진 않아요. 충분히 아파야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홀로서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혼하고 한참을 헤맸어요. 뭘 해야 잘 사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근데 결국 작동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하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잘 살아내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술 대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이혼하고 한동안은 몸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일에 비쳐 살고 술도 마시고 몸은 뒷전이었죠.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 알겠더라고요. 몸이 무너지면 일도 못하고 기분도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술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들여서 뭔가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햇볕을 쬐고 공기를 마시고 자연 속에서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선가 읽은 말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류는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상류는 독서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진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술 한 잔으로 오늘을 끝내느냐, 내일을 위해 몸을 움직이느냐, 그 작은 차이가 쌓이더라고요. 실제로 이혼 후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빠르게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버텨줘야 마음도 버티더라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 들어올 시간을 정해줬어요.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한동안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 없는 돈은 계속 줄어가고 줄어드는 돈을 보면서 마음은 더 쪼여오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감정을 누르면 안 된다고 해서 실컷 슬퍼해봤는데 근데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감정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날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해본 게 있는데요. 감정한테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울어도 돼, 화내도 돼, 억울해해도 돼.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해둔 시간 동안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뭔가를 마시는 겁니다. 물이어도 좋고 따뜻한 차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행동이 바뀌면 신기하게 기분도 조금씩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감정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조금씩 다루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 감각이 생기니까 일상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간녀가 된 분들도 아마 이 단계를 건너뛰었을 겁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아프니까 자극으로 덮어버린 거죠. 그게 결국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는 이 유튜브가 그런데요. 결혼 생활도 힘들게 했고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날들도 많았고 연애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있었고 돈 때문에 막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할까 말까, 재혼할까 말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 고민들을 다 겪어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걸 여러분이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힌트를 얻어 자기만의 답을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영상을 만들게 하는 힘이에요. 솔직히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고 의미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나한테 가장 평온한 게 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쌓여 있거든요. 그게 쌓이면 전 남편한테 레버리지 당했던 내 삶을 조금씩 되찾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Sign me up and tell me about the peace.